제가 서울대 거의 한 1년에 한두 번씩은 오게 되는데 지난번에 왔을 때도 제가 약간 처음에 놀리는 멘트로 시작했었는데 그 사이에 상황이 더 급변해가지고 이번에 잘못 말하면 진짜 놀리는 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대한민국 대통령과 8명의 헌법재판관을 배출한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준석입니다. 제가 항상 올 때마다 얘기하죠. 분명히 한 4년 전으로 들어가면은 서울대 학생 여러분께서 1년에 한 번씩 가장 부끄러운 동문, 가장 자랑스러운 동문을 뽑아서 이렇게 기사거리에 안겨주고 했었는데 요즘 그거 안 하시죠? 왜 안 하세요? 제 생각에는 굉장히 관심을 끌 것 같은데 지금 사실 대한민국 정치가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적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자영업자는 어렵다 라는 말이 거의 한 20년째 나오는 것처럼 대한민국 정치는 이상하다 라는 말이 갈수록 심화되어서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급기야 계엄이라니요. 예. 계엄이라는 걸 저도 경험 못 해봤거든요. 79년에 80년에 마지막 계엄이었으니까 제가 85년생이니까 저도 경험하지 못하고 헌법 어디 한 구절 속에 있었던 가상의 개념 같은 거였는데 그거를 여러분의 선배께서 화끈하게 하십니다. 예.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은 드디어 대한민국 정치 한 챕터가 끝나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한 챕터라는 거는 어쩌면 저한테는 제가 2011년에 들어왔는데 정치권에 2011년 말에 들어왔는데 제가 그렇게도 끝내고 싶었던 한 챕터가 이제 제가 만드는 데 일조했던 대통령이 해가지고 끝나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이제는 정치가 사실 사회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해결자적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를 양산하는 모습 보이면서 저는 정치가 이제 바뀌어야 될 타이밍이 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고리가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들과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강의 이름을 거부할 수 없는 미래라고 정해봤고요. 이건 제 책 제목이기도 한데요. 자, 제가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3번 선거 떨어지고 밖에서 국회의원 회의장에 못 들어가고 정치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다가 국회의원이 되어서 이제 제 손에 권한이 생겨가지고 이 권한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고민을 하면서 5월 31일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요. 제가 원래 있던 직역과 너무 다릅니다. 저는 원래 프로그래머거든요. 프로그래머라고 하면은요. 극한의 논리충입니다. 머릿속에 가진 게 논리밖에 없어요. 왜냐? 프로그램이라는 건 그렇게 동작하도록 짜지 않으면은 에러가 나게 돼 있거든요. 동작을 하지 않아요. 애초에 형식 논리상으로 조금만 오류가 있어도 켜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게 민감한데요.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지금 비상식이 지금 행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개탄스럽게 생각하고요. 저 섬이 이제 여의도입니다. 여의도라는 섬 진짜 안 변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정치판에 들어온 지 이제 14년이 되고 15년째가 되어 가는데 이 기간 동안에 뭔가를 바꿔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정말 쳇바퀴를 돌게 되고 급기야는 무지막지한 계엄까지 이제 터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죠. 그래서 이 문제가 뭘까 우선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한민국 정치에서는 변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과반도 아니고 그냥 95% 이상입니다. 변하지 않아도 된다. 자, 냉정하게 우리나라에서 쌀농사가 앞으로 경쟁력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가 되면은 쌀농사 하는 분들한테 보조금을 지급하고 계속 쌀농사를 하시도록 지원하지 그거 하지 마세요 방향으로 정책을 유도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이제 연로하셔가지고 쌀농사를 포기하고 갑자기 샤인머스켓을 지으세요. 땅도 바꿔야 되잖아요. 쌀 짓는 땅과 샤인머스켓 짓는 땅은 다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쌀농사하는 스킬을 배웠는데 그 스킬을 바꾸라고 할 수 없잖아요. 내가 남아있는 생이 이제 5년일지 10년일지 모르는데 내가 왜 그걸 작물을 바꿔가지고 시도해야 되냐 라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결국 대한민국은
그런 식으로 20년 가까이 지금 쌀농사에 보조금을 얹어주는 방식으로 계속 가고 있죠. 왜냐? 변하지 않아도 되니까. 만약에 내가 농사지어서 살아야 되는 삶이 30년, 40년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청년 농부였다면은 내가 지금 한 5년 정도는 쌀을 더 농사 지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30년 동안 내가 쌀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사실 지금 쌀 농사 지어가지고 웬만한 규모의 땅을 가지고 1년에 쌀 팔아가지고 5천만 원, 6천만 원 벌기 힘들 겁니다. 그게 인생을 다 살고 연금처럼 이제 받아서 생활하시는 노년층에게는 적절한 금액일지 모르겠지만은 지금도 집을 사고 아이를 키우고 해야 될 젊은 청년 농부에게는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한 금액일 겁니다. 그러면 도전을 하겠죠. 유튜브 찾아봐가지고 우리 동네 뭐 길러야지 잘 되지? 요즘 뭐가 그 매출이 높을까? 이런 걸 찾아가지고 능동적으로 탐구하겠죠. 왜냐 그들에게는 생애주기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의도 정치권의 가장 큰 첫 번째 문제는 이미 정치적 생애주기가 다 되어가는 분들이 대다수라는 겁니다. 제가 그분들 비하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정치권에 평균적으로 저는 보수정당을 잘 아니까 보수정당 기준으로 진입하는 연령대가 한 57 정도 됩니다. 56, 57쯤 돼가지고 이제 정년에 다다라가지고 인생의 트로피로서 국회의원을 하러 내 고향으로 갑니다. 어디로? 경상도로. 예. 왜냐면 내 고향이 호남이면 갈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아주 단일화된 균질성 있는 집단으로 보수정당은 바뀌어 나갔죠. 예. 그래가지고 내 그 트로피를 득하기 위해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요. 그럼 가가지고 어떻습니까? 내가 원래 관료로서 차관쯤 하다 온 사람이고, 예. 그런 사람이면은 국회의원 해가지고 내가 뭐 3선을 쌓아가지고 상임위원장이 되고 이런 영광을 노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한 번, 잘하면 2번 정도 국회의원 하고 은퇴하면은 동네 가면 내가 최고의 지역 유지. 이런 삶을 목표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분들의 삶의 목표에 최적화하는 길이 뭘까요? 한 번 정도, 2번 정도 공천 받는 길. 절대 논하지 마라. 네.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선 출마 선언하면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노무현 대통령 어릴 때 어머니가 알려주신 가훈이 뭐였냐? 절대 유별나게 살지 마라. 모난돌이 정맞는다. 그 말을 들으면 살아왔던 본인은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반항적인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자조적인 이야기였죠. 그게 아마 표준적인 그 당시 삶이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바뀌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선 바뀌어가지고 투자해서 얻을 기대 수익이 없어요. 예. 이게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거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왜냐? 앞으로 내가 어차피 4년, 5년 정도 정치 다 하고 그만둘 텐데. 예를 들어 내가 국회의원이라 쳐보세요. 그럼 내가 한 번 하면 이미 내 정치적으로 투자할 건 다 한 거고요. 왜냐? 당선된 수가 4년 동안 임기가 보장되잖아요. 2번 할 거면은 한 4년 정도 노력해야 됩니다. 그건 선택인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없는,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의 집합체가 여의도 국회인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일하는 것보다 일하지 않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열심히 하려다가 망가지는 국회의원이 훨씬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가 터졌어요. 거기서 가가지고 뭐 백분토론 가가지고 합리적으로 비판하고 지적하고 이렇게 할 사람은 해도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 몇 명 되지 않죠. 가서 몸으로 때우려다가 망하죠. 가서 그래서 노량진에 가서 수돗물을 마신다든지 몸으로 때우려다가 망하는 케이스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택은 노무현 대통령이 어머니가 가르쳐준 것처럼 모난돌이 정맞는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가 오히려 표준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문화 속에서 우리가 어떤 변화나 어떤 새로움을 기대할 수 있을까? 저는 가능성이 전무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예를 들어 보수정당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국회의원을 배출한 통로가 영남 아니면 강남 아니면 비례니까 여기서 노력하는 게 이상한 거죠. 한번 당선되고 나면은. 선거에 있어서 보수정당에서 뛰는데요. 영남에서 뛰는 것과 수도권에서 뛰는 것을 그냥 비교해버리자면 이런 거예요. 수도권에서 뛰면은 제가 상계동에서 3번 뛰었던 것처럼 경기 시작했는데 전광판에 점수가 떠 있어요. 10대 0으로 제가 지고 있습니다. 내가 11골을 넣지 않으면 몇 골 먹는지는 알 바 아니고 11골을 넣는 전략을 가지 않으면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공격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준석한테 물어보죠. 너는 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꾸 이슈를 만드느냐. 가만히 내가 10골 차로 지고 있는데 침대 축구하면 내가 미친 사람이죠. 네. 10골 차로 지고 있는데 침대 축구하면 시간을 끌어요? 그런 전략이 어디 있습니까? 반대로 영남에 있는 사람들은 시작하자마자 전광판에 10대 0이 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뭐합니까? 침대 축구가 합리적이죠. 10점 차로 이기는데 거기 가가지고 열심히 뛰어다니면은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죠. 그래서 예전에 영남 지역에 선거 뛰던 분들한테 지금은 뭐 그냥 그런 농담은 없는데 과거에 선거 뛸 때 그런 농담이 있었습니다. 영남에 선거 뛸 때 유세차를 만들지 않는 게 답이다. 왜냐? 유세차를 만들어 놓으면 올라가서 무슨 말을 하게 되고 그럼 그게 어쩌다가 분위기 타고 이상한 말 하다가 영상을 찍혀가지고 전국 단위로 영상이 돌아가지고 공천 취소당하면은 그게 유일한 망할 수 있는 시나리오다. 실제로 제가 2012년에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걸 했는데 그때 한 3분 정도 그렇게 잘랐던 것 같아요. 네, 가만히 있는 게 힘들어가지고 잘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치가 그 방향으로 진화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그게 아니죠. 나의 그냥 국회를 한 번 더 한다 정도가 아니라 나의 자기개발과 사회 발전을 위해 가지고는 어떤 방식을 택해야 되느냐. 이게 시어도어 루스펠트가 했던 말인데 보면은 자, 결정을 내릴 때는 옳은 것을 하는 게 최선이요. 그 다음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요. 최악의 선택이 아무 선택도 안 하는 것이다. 최악의 방법이 아무 선택도 안 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치는 그냥 합리적인 선택으로 마지막을 고르고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정치가 사회 갈등의 최종 해결자라고요. 이거는 웃기는 얘기죠. 예. 아무 선택도 안 하는데. 예. 지성과 반지성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 정치권이 최고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하려면은 최소한 평균보다는 똑똑해야죠. 그 정도보다 안 되죠, 사실 보면은. 평균보다 똑똑한 것보다는 거의 지성으로서는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판을 구성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야 어느 정도 결정자로서의 권위가 설 테니까요. 그럼 최근에 보여지는 반지성의 모습이라는 거는 우선 계엄을 터뜨린 여러분의 선배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반지성의 극치입니다. 전 세계의 부정선거를 믿는 정신나간 지도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선거를 이기고 나서 믿는 거는 여러분의 선배가 유일합니다. 이건 놀라운 거예요. 트럼프도 부정선거를 믿었죠. 자기 졌을 때. 그런데 이기고 나니까 입술 씻잖아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도. 그런데 여러분의 선배만 나는 더 크게 이길 수 있었는데 작게 이겼으니까 부정선거야라는 희대의 이론을 개발합니다. 어디서부터 문제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저는 부정선거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항상 생각했던 게 형식 논리라도 맞았으면 좋겠다. 예, 제가 아까 프로그래머 컴돌이라 가지고 형식 논리가 안 맞으면 제 머리가 오류 나버린다고 얘기하는데 형식 논리라도 맞았으면 좋겠다. 당신은 선거 이겼는데 왜 부정선거를 주장하냐? 그럼 당신은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 거냐? 이렇게 질문하게 되거든요. 당신은 그러면은 당신이 선관위 사무총장을 임명했는데 왜 당신은 그걸 뒤져보지 않은 것이냐? 답을 못 하잖아요. 예, 왜냐 애초에 반지성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일관성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진영 논리에 따라서 왔다 갔다 내로남불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정치권의 일관성이라는 게 적어도 뭐 사람이 살다 보면 10년 정도에 한 번씩은 마음이 변할 수도 있어요. 뭐 예전에 뭐 NL을 하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갑자기 전향해가 뉴라이트하고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10년에 한 번 정도는. 근데 대한민국 가장 큰 문제는 2달 정도의 시간을 못 버티고 A랑 A-를 동시에 얘기한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최근에 유명한 명태균 사건 같은 거 보십시오. 이 얘기하면 왠지 기자님들이 여기 계시니까 이걸로 헤드를 뽑을 것 같긴 한데 예, 제발 그런 불상사가 없길 바라며 명태균 사건을 보면 처음에 이걸 시작하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문제 삼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아볼 수 있냐? 그럼 뇌물 아니냐? 정치자금법 위반 아니냐가 첫 번째 공격 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기했던 거는 당신 공짜로 받았으니까 문제 아니야 이겁니다.
근데 오늘도 기사하는 건 뭐냐면 오세훈 시장 관련해가지고 기사하는 거는 당신이 돈을 줬으니까 문제가 아니냐 라고 지금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냥 궁금한 건 뭐냐면은 여론조사를 시켰냐 안 시켰냐 별개로 누군가 했다 그러면 돈을 줘야 되는 것이냐 말아야 되는 것이냐. 놀랍게도 둘 다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헷갈린 점이 있어요. 물론 이제 돈을 뭐 합법적으로 줘야 된다, 불법적으로 줘야 된다, 또 안에 가면 세부 내용이 있겠지만은 큰 틀에서는 뭐가 그럼 맞는 거냐, 선거에서. 예.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그냥 진영 논리에 따라서 확 가고 있는 거죠. 예. 저한테 민주당이 공격합니다. 너는 명태균 같은 사람을 그런 이상한 사람을 왜 알고 지냈냐? 만약 이재명 대표 앞에 계셨으면 그럼 귀하께서 알고 계신 수많은 이상한 사람 어떡하라고요? 예. 그렇게 물어보겠지만은 거기까지 생각이 닿지 않고 먼저 입 밖으로 나가는 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보면서 그냥 정치권의 지금 형식 논리 그리고 일관성 이 두 가지가 사라진 속에서는 정치권이 지성의 장이 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근데 저는 왜 이런 걸 지나치지 않을까요? 이준석도 그냥 조용히 좀 살아도 되는데. 예. 이준석도 사실 보수 진영에서 성골이 되려면 성골이 될 수 있었고, 예. 성골이라고 하면은 거의 노타치 상태로, 예. 그냥 가만히 앉아가 추대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었을 텐데 왜 당대표가 되고 나서도 이런저런 능동적인 변화를 추구했던 것일까에 대해 가지고 얘기해 보자면요. 저는 솔직히 정치 평생 하고 싶지 않았어요. 예. 정치라는 것이 사실 누군가는 저한테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원숙기가 되면은 뭐 60대 가지고 뭐 나중에 대통령하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부터 일정 펼쳐라 그러는데 내가 왜요? 내가 왜 나이 60, 70대서까지 여의도에서 이렇게 예? 속된 말로 연봉 1억 4천 고정으로 살면서 그냥 살아야겠냐는 거죠. 돈이 적다 부족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 그냥 여기는 선수 쌓는 것 또는 내가 뭐 대표까지 봤는데 위에 올라갈 건 대통령 정도 있을 텐데 이런 거에 도전하는 삶 이게 그렇게 저한테 매력적인 삶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느 시점 지나면은. 근데 그걸 왜 저한테 65세까지의 타임라인을 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가스라이팅이 너무 싫었어요. 저는. 아니 우리가 프로야구 선수를 했을 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분개하는 지점들이 어디냐? 예를 들어 국가대표를 선발하는데 실력이 아닌 다른 잣대로 국가대표 선수를 뽑았다. 그럼 난리 나죠. 예. 카르텔이 있어가지고 특정 학교 출신들끼리 쟤는 못 올라오게 하죠. 이랬다 그러면은 굉장히 싫어하죠. 우리가. 그래서 막 국민들이 공부를 하죠. 마찬가지로 정치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런 것들이 계속 연공서열이라든지 아니면은 희한한 이론 더 배워야 돼. 근데 뭘 배워야 될지 가르쳐주진 않아요. 막 종편 평론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저한테 막 얘기해요. 이준석인 정치를 더 배워야 됩니다. 당대표한 사람한테. 예. 그러니까 뭘 배워야 될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스라이팅만 지속되는 거죠. 그럼 그다음부터 이제 흔히 말하는 뭐 인생 사는 법을 더 배워야 돼. 뭐 이런 거. 제가 그분들보다 딱히 못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데 그런 것들이 강요되는 거죠. 딱 뭐 하나 때문에 나이 하나 때문에. 저는 이게 정치가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그런 공간인데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36살에 당대표 되는 건 전무후무할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뭐 삼자구도 동탄선거 당선된 것도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 건데 그런데 이게 이 실적이 하나도 인정되지 못하고 너는 더 배워야 돼. 대신 과목은 없어. 시험 범위도 없어. 더 배워야 돼. 제가 면벽 수행해야 된다는 건지 말 그대로 누구 종교를 창시할 것처럼 득도하기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건지 근데 이런 것들이 저는 저에게 가해지는 가스라이팅이지만은 한편으로는 우리 세대 또는 우리 아랫세대 전반을 억누르고 있는 그런 돌덩이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냉정하게요. 저 하버드대학교 다닐 때 그때 저랑 같이 뒤에 이제 학교에서 용돈 벌려고 컴퓨터 고치는 알바했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네. 그 친구들이 저랑 1, 2, 3학년 내내까지 컴퓨터 고치는 알바를 같이 했는데 2학년쯤 돼가지고 그 친구들이 창업한 게 페이스북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에 군 복무를 하기 위해서 돌아오느라
거기 인턴도 못하고 그냥 참여를 못해가지고 정치 길에 들어왔지만은 사실 저희 하버드 컴퓨터학과에 있던 애들 많이 갔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20대 때 보여준 비즈니스력이라든지 아니면 기획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리콘밸리를 압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IT나 이런 영역에서는 그게 당연한 건데 정치권에만 오면은 과목도 불분명한 그런 공부해야 된다는 이야기. 예. 그런 것들이 횡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싹 걷어내는 게 중요하다,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정치에서 제가 제 능력치만큼 대한민국을 바꾸었다고 생각하면은 저는 그 다음 단계 제 삶을 살고 싶어요. 저 원래 요즘 들어서 제가 약간 마음이 약간 풀어질 때 생각한 게 뭐냐면 진짜 여행 유튜버 같은 거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예. 그게 그냥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고 그냥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죠. 저 어쩌다 보니까 한국 들어와가지고 제가 학원 졸업하고 나서 한국 들어와가지고 아까 말했던 병역을 어떻게든 빨리 마치기 위해 가지고 병특 3년 동안 하고 병특 마칠 때까지 해외여행도 잘 못 가고 그 다음에 어쩌다 박근혜라는 사람한테 꼬심을 당해가지고 정치하니까 예. 그 흔한 그 여유 시간 하나 가져보지 못하고 지금 나이 40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는 계속 그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여행 유튜브 하면서 지금까지 매번 제가 아이고 다음 단계 올라오기 위해서는 지금은 조금 가족한테 소홀할 수 있어라고 제가 스스로 핑계를 대면서 소홀했던 가족들한테도 잘하고 싶고 그래서 여행 유튜브 하면서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여행하는 유튜버가 되고 싶기도 하고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다만 한 가지는 뭐냐면은 제가 거기 제 첫 꿈인 정치에 있어서 어느 정도 도달하는 데 있어서 저의 가장 큰 위기의식은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20년 기다려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저 가스라이팅대로 살려고 하면은. 왜냐? 제 앞에 여러분 잘 모를 수 있지만 남원정이라는 분들이 계셨어요.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이라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 세 분이 40대 때 정치로 굉장히 뜨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정말 훌륭한 분들이에요. 개혁적이고 정말 하나같이 매력적이고 이런 분들인데 이분들이 40대 때 이미 남원정이라는 브랜드로 치고 올라갔는데 그 뒤로부터 그분들이 지금 60대가 된 20년 동안 그분들은 가스라이팅을 계속 당했습니다. 너는 기다려. 니네는 어리잖아. 니네는 언젠가 때가 올 텐데 왜 그래? 내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하다 보니 그분들이 60대가 됐어요. 그때 그분들은 약속했던 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이미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저는 그렇게 허업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도 그런 가스라이팅에 속아가지고는 스스로 망하는 길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보면은 일확천금을 노리고 이렇게 뭐 아주 몇 배율, 고배율 뭐 ETF 이런 거 들어가는 분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잘근잘근 주식 투자를 하죠. 근데 사실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자기 투자 초기 시작했을 때는 25% 가까운 연간 수익률을 냈던 사람이거든요. 뭐 경제가 팽창할 때는 그런 게 가능하겠죠. 그런데요, 우리 보통 보면 주식이 한번 투자했을 때 오를까 내릴까를 맞추는 것을 이제 위닝 레이시오라고 하거든요. 승률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 승률이 51%인 사람이 어떨까요? 만약에 내가 51%의 확률로 이기는 주식을 맞출 수 있다. 그러면 1년만 투자하면 워렌 버핏입니다.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당연히 승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쫙쫙쫙쫙 이제 올라가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아무 선택도 안 하는 사람은 정말 앞으로 가지도 않고 뒤로 가지도 않는 사람이고 다만 감가상각돼가지고 사라질 뿐이다. 그러면 저에게 놓여진 옵션 중에 하나 뭐냐면은 우선 첫째, 다른 사람보다 한 1, 2% 정도만 더 해안을 가지면 된다. 그 위닝 레이시오가 승률이 51, 52% 정도만 되기를 바라면 된다. 그리고 더 많은 도전을 해라. 반복 시행을 하다 보면은 결국 승수 효과 때문에 워렌 버핏보다 더 좋은 투자 수익률을 가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아까 여기 와보니까 저기에 거시경제학 책, 정운창 교수님 책이 있던데요. 저도 1학년 때, 대학교 때 경제학 개론 수업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예, 우린 맹큐한테 배웠죠. 예, 근데 그 맹큐의 경제학에 보면은, 원래 보통 책 한 권 딱 공부하고 나면 한두 가지 기억나잖아요. 보험에 대한 게 너무 기억났어요, 저는. 여러분, 보험이 어떻게 돈을 벌죠?
서울대에서는 보험이 뭐로 돈 번다고 가르치나요? 보험은 여러분의 위험 회피성을 가지고 돈을 버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이 보험을 사는 이유는 실제로 벼락을 맞을 확률보다 벼락을 맞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거겠죠. 자동차 사고가 날 확률보다 실제 확률보다 더 위협을 크게 인식하니까 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비용을 지불하고 보험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 회피적 리스크 어버스한 사람들이 사는 것이 바로 인슈어런스라는 게 그 보험의 기본 사업 모델이죠. 그러면은 저는 대중은 원래 뭐 경제 강의가 돼버리는데 저게 리스크 어버스한 위험 회피적인 사람의 유틸리티 함수입니다. 경제학 교수 같네. 그런데 아주 초급 경제학인데 자 어쨌든 그 리스크 어버스한 사람들, 그 위험 회피적인 사람들이 대부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이런 여러 가지 선택을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게 되는데 저는 그래서 27살 때 결심했어요. 나에게 삶의 기로에서 선택의 순간이 오는 순간 나는 무조건 리스크 테이킹하는, 리스크 러빙하는 선택을 하겠다라는 거죠. 왜냐? 보험으로 위험을 회피하려는 게 있다면 반대로 리스크를 선택함으로써 가지는 프리미엄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건데 이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거는 자연스럽게 내 인생에서 51%의 승률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내가 살면서 해야 될 선택이 100가지, 1000가지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때마다 리스크 테이킹하는 거, 완전 말도 안 되는 리스크 말고요. 조금만 더 리스크 테이킹하는 거 한다고 했을 때는 결국은 반복 시행했을 때 내가 워렌 버핏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던 거죠. 인생의 워렌 버핏, 돈 말고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걸 계속 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정치에 들어오자마자 박근혜 대통령이 저한테 그때 이제 공관위에서 비례대표 하실 거냐 했을 때 안 한다. 비례대표 하면 그거 한 번 하고 그냥 끝나는 거 아니냐. 의외로 멍청한 선택이라고 나중에 자책했던 데도 있지만은 2016년 17년 탄핵을 겪으니까 이런 좋은 선택이었을 수가. 그때 만약에 제가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제안을 받아가지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했으면은 저는 분명히 윤모 검사라는 분한테 잡혀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불어 이 자식아 막 이러면서 해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토설하고 젊은 나이에 정치 생명이 끝났겠죠. 윤모 검사에게 수사받았던 모분이 쓴 자서전에 보면은 윤모 검사가 하도 본인을 닥달해가지고 의자에 앉은 자리에서 오줌을 쌌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윤모 검사와 한모 검사가 저를 수사했겠죠 그러면은.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던 것만으로도 저는 이미 대부분의 친박보다는 리스크 테이킹한 선택에서 살아남은 거죠. 박근혜 키즈가 어떻게 그 탄핵을 살아남았겠습니까? 리스크 테이킹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결국 탄핵이 터졌어요. 그런데 박근혜 키즈가 그리고 성골, 아버지의 TK 출신 이런 사람이 그래도 자유한국당을 안 가고 바른정당을 가기로 했다. 라는 것도 리스크 테이킹한 선택이었죠. 왜 그랬을까요? 그거 완전히 망하는 길이라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적어도 저에게는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이 겪어야 됐던 무수히 많은 사람 망가지는 그 과정을 겪지 않아도 될 그런 기회가 생긴 것이죠. 큰 덩어리에 있으면 안전할 거라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리스크 어벌산 사람의 기초적인 생각인데 리스크 테이킹한 저는 그러지 않았죠. 저 자유한국당에는 불벼락이 떨어질 것이다. 높은 확률로. 그러니까 도망가야지. 꼭 그런 생각만 있었던 건 아니지만 하여튼 저는 좀 더 리스크 테이킹하는 것을 하겠다고 했고 결국엔 성공적이었죠. 그게. 저는 근데 앞으로 대한민국이 놓여있는 뭐 그 외에도 지금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당대표를 윤석열 대통령이 믿게 생각해가지고 막 성상납으로 공격하고 별거로 공격했다 손 치더라도 저한테는 두 가지 옵션이 있었죠. 각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이렇게 하는 게 있었고 야 이 미친놈아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저는 계속 윤석열 대통령 욕하면서 살았죠. 거의 원색적으로 욕하면서 살았죠. 저는 욕해도 괜찮잖아요. 받은 건 없고 준 것만 있는데 저한테 해코지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그 리스크 테이킹 했던 것이 이제는 동탄에서 나가가지고 제가 선거 구호가 뭐였냐면요. 누가 당선돼야지만이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기분이 더럽겠습니까? 였어요. 제가 리스크 테이킹 하지 않았다면 내세울 수 없는 구호잖아요. 제가 리스크 테이킹 하지 않았다 그러면 저는
상계동에서 윤석열한테 얻어맞은 상태로 네 번째 낙선을 도전하는 사람 됐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항상 여러분이 봤을 때 그 리스크라는 거는 그 앞에서 잘 보셔야 돼요. 그 흔히들 똑똑한 사람일수록 위험 회피적으로 많이 갑니다. 예. 그래가지고 보시면 여러분의 대선배 같은 경우에도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어쨌든 나는 사실을 붙어야 돼 가지고 9번 반복 시행을 하잖아요. 그게 가장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반복 시행을 하잖아요. 보통 그렇게 되면 보통 서울대 법대 나와가지고 그 당시에 한 3번 정도 떨어지면은 그래 우리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많이 가 있는 고시 떨어진 사람들도 있고 많이 가 있는 조선일보를 가는 거야. 그럼 거기서 본인이 좋아하는 그런 활동들도 할 수 있고 한 선택이 있었는데 반복 시행을 하기로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게 가장 안정적이니까. 돈 많은 집 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한테도 한번 얘기해 보고 싶었고요. 자, 그래서 태생적으로 정치하는 사람 변하지 않고 리스크를 테이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데 이게 대한민국 정치에 있어서는 앞으로 잠재적인 그런 구조적인 마이너스가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보십시오. 자, 한미동맹이라는 거를 보면 보수에서는 이걸 신주단지처럼 생각해요. 한미동맹에 대해서 거의 이거 예스까 노까로 물어봐요. 한미동맹을 지지하느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요즘 민주당에서도 지지한다 당연히 얘기하죠. 그러니까 특장점이 사라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미동맹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관점을 들고 나오기보다는 냉동적 한미관계 같은 거를 이제 들고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요즘 보면 탄핵 집회 같은 데 가보면은 갑자기 막 스탑 더 스틸 이런 거 혼자 난리 났잖아요. 미국에서 아무 신경 안 쓰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발달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미동맹에 대해 가지고 우리 버전을 강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거의 뭐 극단적인 버전을 가져가는 건데 냉정하게 동맹이라는 거는 상호적인 관계예요. 리시프로컬한 관계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 상호적인 관계인데 이 관계 속에서 미국은 변했어요, 이미.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라는 틀을 가져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한미 FTA까지 재검토하겠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 상대방이 되는 우리는 변하는 걸 거부하고 있어요. 특히 한미동맹을 신단처럼 여기는 보수 진영일수록. 예. 저는 이게 얼마나 게으르고 얼마나 대한민국에게 구조적인 마이너스를 가져다 줄 것이냐. 적인님이 우리한테 냉정하게 대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거의 스토킹하고 있어요, 그냥. 예.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은 당연히 불평등한 외교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보수 진영에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대전환을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말을 꺼내면 어떻게 했냐? 너 종북이지. 네. 그러니까 너 중국 편이지, 이런 거. 예.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보수 진영에서 가장 많이 쓰는 상호 비방의 용어가 뭐냐면 너 친중이지. 너 중국 사람이지. 예. 이런 거. 그러니까 머리를 쓰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면 머리 쓰면 아까 말했던 논리관계를 구축해간다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냥 너 중국이지로 그냥 다 메꿔버리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 정치가 문제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자. 굉장히 논쟁적인 주제인데 제가 이런 것들을 건드렸던 이유는 뭐냐면요. 대한민국의 아주 복잡한 현상들을 단어 하나로 풀어내려고 사람들이 하다가 굉장히 문제를 꼬아버린 것들이 많아요. 지금 저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건 지금 동덕여대 사진인데 제가 얼마 전에 갔었는데 동덕여대 졸업식 할 때 사진인데 학교에 방침이 실제로 뭐 논의되었던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학교의 방침에 불만이 있어가지고 자기 학교에다가 락카치를 해가지고 자기 졸업식에 사진 찍을 곳이 없어진 이런 모순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졸업식 사진을 찍는데 각이 안 나와가지고 지금 해대는 분들이 많았어요, 전날. 그럼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대한민국의 문제들을 복잡한 문제들이 하나로 치환해가지고 이것 때문이야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까 말했듯이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친중이라고 몰아버리기. 예. 그 다음에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성이 겪는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건 네가 여성이라서 그래 라는 말로 치환해버리고 우리가 너의 곁에 있어줄게 라는 말로 이제 다가선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이제 많은 문제를 저렇게 덮어버렸죠. 저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치 구호화되면서 이제는 극복하기 어려운 단계까지 이제 갈라지게 된 것이죠.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손을 대야 된다 생각했겠죠. 그렇다고 제가 뭐 가가지고
페미니즘 때려잡자 이렇게 얘기는 안 하거든요. 저는 문답식으로 많이 물어보죠. 예. 예를 들어 주장을 하면 저는 토론장에 가서 많이 물어보죠. 제가 예전에 저는요 솔직히 저 페미니즘 같은 거 공부해 본 적도 없고요. 예. 지금도 공부 안 해요. 그걸 공부할 이유가 전 없죠, 제가. 저는 그냥 컴퓨터 공학도로서의 기초적인 논리를 가지고 항상 물어봐요. 제가 나가는 토론 보면은 이준석은 왜 저렇게 토론을 하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논리 이상의 새로운 지식을 요구하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대충도 이런 거죠. 보통 가면 흔히 나온 주장도 이런 거 있습니다. 여성이 같은 일을 하고도 적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정말 같은 일인가요? 라고 우선 첫 번째 물어보죠. 만약에 정말 같은 일인데 여성이 적은 임금을 받고 있는 일이 있다면은 그건 실제로 시정되어야 될 차별이죠. 예. 그래가지고 그 사례를 하나만 들어주시겠습니까? 라고 들어가 보면은 그 다음에 대화가 끊기죠. 그 다음에 너 혐오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대한민국 사회의 많은 논쟁의 문답은 3번 정도를 넘기지 못합니다. 제가 그렇게 한번 물어보죠. 어떤 직장이 그런 일이 있나요? 혹시 여러분 생각나는 직장이 있나요? 실제로 그게 발생하면 굉장히 어려운 확률입니다. 실제로 업무의 특성이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다른 일일 경우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진짜 같은 일인데 만약에 여성이 저임금으로 고용되고 있는 게 현상적으로 사실이라 한다면은 그거는 비즈니스맨한테 엄청난 기회죠. 여성을 전부 고용하면 이익이 난다는 거니까요. 올 여성 고용을 통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고 그 아비트라지 기회라는 거는 금방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아비트라지라는 건 그런 거예요. 같은 일을 하는데 여성이 적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하면은 그 아비트라지를 먹기 위해 가지고 모든 사업가들이 달려들게 돼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실제 아비트라지가 없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보면서 그냥 간단한 논리적 문답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그래 그럼 한번 통계를 들여다볼까 이렇게 그렇게 논쟁 가봐야 어차피 감정 싸움만 나기 때문에 그 정도 짚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이런 것들을 한번 풀어나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이런 문제들을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하면 항상 그 3가지 문답을 넘지 못하고 너 여성 혐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답답하긴 한데 그래도 계속 해나가고 있는 거죠. 처음에 이준석이 이거 들고 나왔을 때는 뭐 여성 혐오부터 여성이 많이 나왔지만 요즘은 그렇게 나오지 않거든요. 왜냐? 이준석이 실제 여성 혐오 정책이나 아니면 여성 혐오 발언을 했던 이력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냥 또 반문하거든요. 이준석이 여성 혐오 발언이나 정책을 낸 사례 하나만 들어달라. 이게 지금 진보 진영의 최대 과제입니다. 이준석을 공격하려면 빨리 그 사례를 찾아야 되는데 12년, 14년 동안 활동한 이준석이 한 말 중에 그걸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혐오학을 연구하시는 홍성수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찾아낸 최대 논리가 뭐냐면은 이준석은 혐오의 정의를 너무 잘 알아서 혐오를 하지 않지만 그를 추종하는 젊은 남성들은 댓글로 혐오 댓글을 단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문제다예요. 예. 이분이 숙명여대에서 교수하고 계신가 그런데 이 논리를 어떻게 교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도발해도 답을 못 하시죠. 예. 자, PC주의 같은 거 한번 보자는 거죠. 지금 PC주의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다시 대두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억누르려는 힘이 또 정작하고 있고 저는 PC주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뉴트럴합니다. 뉴트럴하다는 게 뭐냐면 이게 옳고 그름은 제가 판단하지 않으려고 해요. 예. 제가 PC주의를 뭐 크게 비판할 생각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선민주의로 가는 거는 저는 굉장히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장애인이라는 표현이 그냥 장애가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뉴트럴한 용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한편 장애인이 비하적 용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자유인데 5만 가지 PC주의적인 관점 만들어냅니다. 예전에 유행했던 게 그죠. 장애인이야 그러지 말고 장애우라고 합시다. 그래서 장애우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해요. 그때 장애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내가 이 친구냐 임마 이렇게 나오죠. 그 장애우라는 표현은 사라졌죠. 장애인들이 원하지 않아가지고. 그리고 장애인이라는 표현의 반대 용어로 이제 비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쓰자는 운동이 있었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잖아요. 보편과 특수의 관계로서 장애인인 것이지 장애인은 오히려 비하적 관점을 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용어를 쓰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비장애인은 잘 생각해보면은 A 다시 같은 거예요. 약간 보면은. A를 표현하기 위해서 A 다시 같은 표현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신선도로 많은 사람들의 세계에서 진행되는 거지. 그런데 그거는 자기들만의 은어같이 쓰면 괜찮아요.
자기들끼리 학술적인 용어로 뭐 그런 A-를 쓰고 다니는 거는 괜찮은데 A-를 쓰지 않는 사람은 미개인이다. 이렇게 가면 이제 골 때리는 거거든요. 너 어떻게 대학 다니는 애가 A-라고 안 할 수 있니?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사회에 행행할 때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제 제발 A를 A라고 부르면 안 돼?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건데 이게 이제 말하는 반PC주의나 아니면은 그런 PC주의라는 저항감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서서 이제 돌아오고 있을 때가 됐다라는 생각하는 거죠. 제가 혐오 표현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거의 기계적으로 여기 입 밖에 나오지 항상 필터링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PC주의의 극한의 학교가 하버드였어요. 예. 여러분 상상도 못할 겁니다. 심사숙녀 여러분 영어로 뭐죠? Ladies and Gentlemen. 근데 하버드에서는 옛날에 Ladies and Gentlemen이 하면 안 되고 Ladies and Gentlemen and our BGLT friends라고 해야 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게 더 심해지니까 BGLT friends and others. 제가 있을 때 보스턴에서 그 동성결혼이 처음으로 합법화됐어요.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에서. 그런데 뭐 저는 동성결혼이라는 것이 합법화되면 그 청교도주에서 대단한 일이 생길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아무 일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보면은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BGLT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냥 커뮤니티 녹아들기 위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활동을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저도 기억나는 게 미국에서 퀴어 퍼레이드를 한다. 그러면 그건 뭐냐면은 우리 학교 기숙사 앞에 그 무지개색 옷 입은 분들이 와가지고 레모네이드 같은 한 잔 주면서 우리 얘기 좀 잠깐 우리 팜플렛 좀 보고 가면 안 돼?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그냥 뭐 BGLT 사람들 나는 다르지 않냐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거부감 없이 그 법이 통과됐던 거죠. 그런데 약간 한국만 오면 이게 그 볼륨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퀴어 퍼레이드로 만약에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이제 검색해보게 되면은 한국에서 벌어지는 퀴어 퍼레이드 버전은 좀 약간 원색적인 게 가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분들은 자유를 강조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내가 동성애자로서 내가 가질 수 있는 자유를 표방해야 되는데 거기서 그것과는 약간 결이 달라 보이는 내가 엉덩이를 드러낼 수 있는 자유 뭐 이런 걸 약간 드러내시면서 내 권리다. 근데 그거는 이성애자도 가진 권리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퀴어 퍼레이드의 주제라기보다는 그냥 내 사람으로서 가진 권리인데 사람들이 좀 안 좋게 볼 뿐이지. 근데 그거를 약간 혼재해서 약간 그래서 대한민국에 그게 약간 첫 단추가 애매하게 끼워져서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원래 퀴어 퍼레이드 같은 건 굉장히 평화적이고 그냥 같이 보고 지나가고 친구랑 같이 얘기하고 예,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하버드에서 교수님들도 보면 가끔가다 제가 오히려 거기서 문화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게 나이 지긋한 한국학 교수님인데 가끔가다 자기 남자친구 얘기하시고 예, 남자 교수님인데 근데 굉장히 권위자시고 저 존경하는 교수님이고 그래서 그렇게 녹아드는 게 BGLT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했었는데 한국에 오면은 뭔가 약간 비주얼적으로나 이런 쪽으로 요란해지는 경향성이 좀 있다. 저는 그런 것도 좀 저는 지적해보고 싶었어요. 그냥 제 경험이랑 좀 다른 부분이니까. 근데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이제 사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선 금기시 되어 있었죠. 예. BGLT 정도면은 뭐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치인이.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 노인무임차 같은 것도 한번 보시죠. 노인무임차 사실 이거 지적했다가 엄청나게 말이 많았는데요. 근데 저는 여기서 또다시 컴퓨터공학도로서의 기계적인 논리 오류를 본 거예요.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복지라고 하는 것은 지방에 사는 사람이든 수도권에 사는 사람이든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좀 낫다고 보는데 이런 형태의 복지는 교통복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한민국의 노인무임차 제도는 수도권 전철 또는 지방 지하철 주변에 사는 노인들에게만 혜택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 광역시나 특별시에 사는 6대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만 이런 혜택이 집중되어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 제가 순천에 살았는데 순천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버스 무료 혜택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혜택을 못 받는 거죠. 오히려 중소도시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교통복지에 더 필요할 수 있는데 중소도시에 계신 분들은 혜택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이걸 전국 단위로 바꾸고 바우처 사업으로 바꾸고 대신 금액은 좀 줄여야겠다. 라는 이야기를 냈는데 여기서 다른 당들에서 일제히 노인 혐오를 멈춰라. 노인 갈라치기를 멈춰라 이러는 거죠. 이제 이쯤 되니까 대한민국에 이제 무언가 하려고 할 때 거기에 반동으로 들고 나오는 언어의 표준어가
혐오, 갈라치기라는 거죠. 청년 정책이라는 걸 저는 그렇게 안 좋아하거든요. 대한민국 청년 정책이 따로 존재할 수 없다 생각하고 그런 거 할 때마다 망한다 생각해요. 예를 들어 일자리 정책이라는 거는 경제가 잘 되면은 청년 일자리도 늘고 노인 일자리도 느는 거지, 청년 일자리만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처럼 공무원 많이 만들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청년 일자리 이런 거 딱히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말 그대로 그런 거예요. 그럼 청년 일자리 하면 청년 갈라치기냐. 그렇게 비판하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그럼 노인 무임차에 대한 얘기하면은 꼭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노인 무임차 얘기하면 안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 지하철은 노인 무임차를 없애고 시작합니다. 지금 GTX-A는 노인 무임차가 없어요. GTX-A는 50% 할인만 들어가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4,500원짜리 지하철인데. 그 말은 뭡니까? 서울 근교에서 오히려 서울보다 집값이 싼 곳에 사는 노인들이 이제 오히려 무임승차 혜택을 못 본다는 겁니다. 반값 할인 혜택만 본다는 거죠. 왜냐? 1호선부터 9호선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이걸 조정하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저는 그럼 어떤 게 정의냐 있어가지고 저는 오히려 이 혜택을 좀 부족해지더라도 균등하게 나누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인데 이 생각이 노인 혐오 소리 들을 정도냐는 거죠. 이렇게 소비될 정도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 과제다. 전장현 이거 시작할 때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전장현에 대해 가지고 얘기가 처음 나오기 전까지는 저분들이 이동권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박경석 대표는 몇 번 토론하고 이러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아니 박 대표님, 근데 서울 지하철의 지하철 엘리베이터 동선 확보율은 95%인데 거의 진짜 구조적으로 구급할 수 없는 것 빼고는 다 만들어놨거든요 지금. 근데 95%인데 그러면은 이동권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냐. 반농담적으로 시위하러 다 들어오시지 않느냐. 근데 어디에 이동권에 문제가 지금 있는 건지 좀 설명해 달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오는 단어가 너 혐오. 뭐냐, 한 3번 정도 말이 오갔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너 혐오. 이준석은 장애인 혐오 멈춰라. 근데 이게 저는 앞으로는 이거는 끝까지 논쟁의 끝을 봐야 되는 게 원래 이분들이 이동권이 가장 비주얼적으로 보여주기 쉬운 거니까 우리 이동권을 위해 시위하는 거야 하지만은 사실 뒤에는 탈시설이라는 아젠다를 가지고 이제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이 탈시설이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은 시설에서 여러 장애인분들이 같이 생활하시면서 그러면 예를 들어 한 20분 생활하시면은 그 도와주신 분이 한 3, 4분 정도 있고 이렇게 해서 시설에 생활하시는 게 지금까지 복지 모델이었다면은 이 전장현에 계신 분들이 추구하는 건 뭐냐면은 탈시설. 시설에 나와가지고 혼자 집에 계시고 그럼 댁에 계시면은 한두 분 정도의 활동 보조인들 옆에 도와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약간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이 제시할 수 있는 아이디어인데 약간 그것도 좀 가분수적인 제도 같은 거예요. 장애인 한 분이 활동하시기 위해 가지고 활동 보조인 2분 붙어야 되는 거는 약간 이거는 꼬리와 머리가 바뀐 것 같은 약간 구조같이 되는 거죠. 이게 복지제도인지 아니면 뭔지 저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토론해보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박경석 대표라는 분이랑 2시간 정도 TV 토론 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정치인이 거기에 닿질 않았죠. 왜냐? 장애인이 왔다. 그러면 여의도의 기본적인 문법 뭐냐? 그럼 와서 만나주고 1년 동안 연락 끊은 다음에 다시 1년 뒤에 만나주고 연락 끊고 이게 표준이에요. 그게 표준이죠. 예. 왜냐? 나는 기껏해야 4년 5년 정치할 건데. 예.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만나가지고 박경석 대표님 한번 얘기해봅시다 해가지고 탈시설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를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거고 그 정치 제대로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 이걸 보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결과는 그건 말만 하면 혐오, 말만 하면 갈라치기 이런 얘기만 나오는 공간이 돼버린 게 정치라는 거죠. 혐오, 갈라치기. 예. 이 두 가지는 종북담론 비슷한 거예요. 예전에 대한민국의 중차대한 문제인 통일에 대해 가지고 다른 관점이 있으면은 통일에 대해서 이런 생각, 햇볕 정책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너 빨갱이지. 예. 그럼 바로 종북으로 몰면 되는 거. 근데 사실 햇볕 정책 해보니까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거든요, 저는요. 저는 굳이 햇볕 정책이냐 아니면 상호주의냐 하면 상호주의에 가까운 사람이지만은 뭐 햇볕 정책을 하기 전에 사람들이 경고했던 것만큼 뭐 나라가 통째로 넘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대북 송금 이런 건 문제가 되는 일이지만은 충분히 화해 무드라는 거는 전 세계 외교사를 봐도 언젠가는 해볼 수 있는 정책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거의 우리 광복 이후에 한
50년의 세월 동안. 그거 하면 너 빨갱이. 결국 김대중 대통령이 98년도에 집권하시고 나서야 그게 이제 가능해진 거잖아요. 시도라도.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이런 기회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거냐. 정치가 안 그래도 비생산적인데 그거를 해볼 공간 자체를 차단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것이 안타깝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능력주의라는 걸 우리가 한번 다시 봐야 될 것 같은 게요. 샌델 교수가 저희 모교의 교수고 아주 명강의로 하는 사람이 유명하지만은 사실은 디스를 좀 하자면 필수 과목이라서 그래요. 예. 여러분이 거기 한번 정의란 무엇인가 막 이렇게 몇백 명이 막 극장에서 듣고 이런 거 있잖아요. 필수 과목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집객이 자동으로 되는 과목입니다. 가면 그리고 맨날 그냥 열려있는 질문들 던지면서 그냥 수업하잖아요. 예. 그런데 샌델이라는 분이 이제 공정하다는 착각, 그러니까 능력주의라는 걸 이제 비판하면서 이제 갔는데요. 능력주의 비판하면 그럼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럼 능력이 아니라 무엇으로 사람을 평가할 것이냐. 근데 이분이 거기서 또 말문이 막히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능력을 평가하는 가치를 좀 다르게 가져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청소하시는 분의 가치를 조금 더 높게 평가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얘기해요. 그래 그냥 듣기에는 좋은 말인데 어떻게 하자는 거냐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근데 이런 책들이 한국에 많이 팔리죠. 예. 정의란 무엇인가. 저희 때는 그냥 그 수업도 대충 듣던 건데 한국만 오면은 이게 완전히 샌들이 완전 세계에 약간 그 철학가처럼 돼 있어가지고 놀랍긴 한데 이런 거예요. 저는 이제 능력주의를 벗어나가지고 과연 어떤 답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요. 세계는 이미 여유가 없습니다. 오늘자 조선일보 신문에 나왔던 건데요. 지금 미국 사람들은 실적 외에는 다른 걸 바라보지 않습니다. 예전에 미국의 주요 기업들 같은 걸 보면은 CEO들에 대한 사실상의 약간 인종차별적인 분위기가 있긴 있었어요. 엔지니어들 출신들이 올라가기 어려웠던 것도 있고, 그리고 유색인종이나 이런 분들이 CEO 하는 경우 이제 드물었어요. 근데 지금은 미국의 빅테크라는 곳은 전부 다 지금 이제 중국계나 인도계가 장악해가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 다 아는 이름이죠. 네. 여러분이 아마 LG 에너지 솔루션 사장 이름 몰라도 저는 알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유명해졌는데 사실 이 정도 이제 경쟁을 위해서 뭐든지 끌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게 글로벌 환경인데 대한민국은 여기서 아직까지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제적 생존 경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고민이 깊어지는 거고요. 저는 이러려면은요 가장 먼저 풀어나가야 될 게요. 돈 버는 것에 대한 우리 관점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에 최근에 보면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아예 창업을 한국에서 하지 않고 실리콘밸리 가서 창업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돈을 벌었을 때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쿠팡이 성공했잖아요. 쿠팡의 성공 모델 중에 가장 으뜸이 뭡니까? 미국에 상장한다. 네. 쿠팡이 만약에 미국에 상장하지 않았으면은 엄청난 유통 관련 규제에 계속 끌려다녔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때 되면은 정치인들이 가서 사회공헌 좀 하시죠. 뭐 이런 거 시작해가지고 예. 기업이 법인세를 20% 가까이 내는 것보다 더 큰 사회공헌이 뭐가 있을까요? 예. 어디에 가서 사람이 밥차 한번 하면 되는 건가요? 삼성전자가 1년에 내는 화성지역에 저희 삼성전자가 1년에 내는 법인세면은 지방법인세만 3천억인데 그러면 그 화성사업장에서 나오는 국세는 3조 원이라는 얘기인데 10배 차이 나니까 지방세랑 3조 원이면 사람이 밥차 매일 돌려도 됩니다. 전국에.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조먹듯이 빼먹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죠. 예, 정치인들이 가가지고 사람이 합차 좀 하시죠. 어디 우리 뭐 콘서트 한번 열어주시죠. 이런 것들. 세금보다 더 짜증나는 그런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애국하시라 뭐 이런 거. 예. 투자계획 발표해라 뭐 이런 거. 근데 그런 것들을 쿠팡은 애초에 알았던 거죠. 한국에 사업하려고 그러면은 그런 거 벗어나야 된다. 배달의 민족을 하자마자 왜 독일 기업 팔았을까요? 엄청나게 민주당이 조질 거 알았으니까. 을지로위원회, 의리 지킨다 이래가지고 와가지고 배달민족이 외국 기업이 아니었으면 이미 계속 수수료 낮춰 이거 하고 있을 겁니다. 배달민족이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와 별개로 그 영향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본능이겠죠.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기업의 이익 자체가 귀속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려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게 남는 게 있어야지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본능적인 욕구를 제하고 국가를 운영해서 망한 케이스들이 다
계획경제 공산주의 나라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강화하는 것이 사실 다른 경제정책보다 훨씬 중요한 지점이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보면은 모 대선주자가 보면은 일명 젠비디아라는 걸 하면서 엔비디아 같은 걸 어떻게 만들지는 계획이 없으신데 하여튼간 뭐든 만들어지면 30% 가져가겠다라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 보고 만들려다가도 안 만들겠습니다. 예. 그게 말이 좋아가지고 뭐 30% 지분 투자라고 30% 지분에 대한 대가를 가져간다는 거지. 아니 그거 할 능력 있으면 벤처 캐피탈리스트라지 왜 그거를 대통령 하겠다 나섭니까? 워렌 버핏보다 잘하는 건데 그거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좀 너무 정치권이 이런 돈 버는 문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이제 위기에 살 수 있는 건 사람에 대한 무한 투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AI나 소프트웨어 같은, AI나 아니면 로봇이라는 것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서 이제 생산성을 높여가기 시작하면서 저는 제가 항상 고민하는 게 지금 민주당이 최저임금 가지고 싸우고 있잖아요. 최저임금 제도의 약점이 뭡니까, 여러분? 경제학 개론을 들으면 최저임금이 왜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생산성을 가지는 사람은 고용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최저임금보다 낮은 생산성을 가지는 사람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취업시장에서 제외되는 게 최저임금의 역설이죠. 아직까지 뭐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예. 그런데 AI와 로봇이 활성화되게 되는 순간부터 저는 결국에는 AI와 로봇의 생산성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은 일자리를 가질 가능성이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거를 막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무조건 개인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개인의 생산성을 높인다는 건 뭡니까? 무조건 교육을 더 강화해야 되는 상황에 가는 거죠.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언제까지 개인들이 로봇과 AI에 맞서가지고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그 시점을 늦추기 위해 가지고 계속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앞으로 정부와 그리고 교육기관의 숙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엄청난 효율 향상을 계속 뛰어난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내면은 어쩌면 그 임계점이 도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보다 월등한 교육을 받고 그래서 국제적인 시장에서 다 살아남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마찬가지로 석유가 고갈된다고 하지만 30년째 고갈 안 되고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처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영원히 우리의 생산성은 고갈되지 않고 AI나 로봇보다 우세한 지점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 기회를 바라보고 대한민국이 생존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편하게 앉아가지고 젠비디아 같이 30% 떼먹을 걱정하고 있는 거 저는 이건 진짜 황당한 상황이라 보는 겁니다. 진짜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요. 대한민국이 빨리 이 바퀴를 다시 굴리지 않으면은 저는 가만히 있다 감가상각돼서 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뉴턴의 제1법칙, 물리학에 나오는 게 왜 오늘 여기 나왔을까 하겠지만요. 관성이라는 건 그만큼 여러분이 침대에서 일어나기 싫어하는 관성만큼이나 아주 본질적인, 본능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지금 아까 정치인들 표준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 디폴트인 사람들이 움직이게 하려면은 굉장한 외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 외력이라는 건 선거라든지 그들이 압박을 받는 몇 가지 지점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들이 이번에 니네가 앞으로 굴러가지 않으면은 니네를 완전히 제거해버리겠다는 수준의 압박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바퀴를 굴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가만히 있는 게 유리하다라는 관성, 그 노무현 대통령의 어머니가 말했다는 그 관성 자체가 대한민국의 몇십 년 동안의 성공 방정식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민주당도 이제 낡아 빠진 생각들 바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2016년인가요? 그때 미국에 버니 샌더스라는 사람이 이제 정치하러 나섰습니다. 대통령 선거 나왔죠. 그때 1대 99라는 분위기가 횡행했던 때였습니다. 월가를 점령하라. 1이 99를 착취하고 있기 때문에 1을 털어가지고 99가 잘 되는 방향이 있다고 했던 게 1대 99의 얘기였죠. 그런데 요즘은 1대 99라는 것이 미국 민주당에서도 사실상 얘기 잘 안 하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민주당은 아직까지 이걸 붙들고 있죠. 그래서 뭡니까?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25만 원씩 나눠주겠다 이런 거. 아니면은 금투세 같은 거. 처음에 진성준 의원님이 들고 나왔을 때 금투세, 진성준 의원님이 계속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주식으로 5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은 돈을 얻겠다는데 왜 맨날 돈 날려먹는 개미투자에 난리냐.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냐? 5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이면은
엄청 잘 버는 사람인데 주식으로만. 왜 맨날 100만 원씩 까먹고 있는 사람들이 반대하느냐. 그 사람 돈 뜯어가지고 여기 주겠다는 건데. 이제 그 정도 간단하지 않다는 걸 아는 거죠. 경제적인 그런 시장이라는 것이. 그 5천만 원 버는 큰 손들이 떠나게 되면은 내가 들고 있는 삼성전자 고작 5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진 자를 터는 것이 나한테 꼭 유리하지 않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된 것이죠. 그럼 이 상황에서 경제전략도 좀 바뀌어야 되는 것인데 아직까지도 이것을 답습하고 있으니까 저는 경제정책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는 여의도에서 좀 어설프게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것들 들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여러분 지금 반도체에 관해 가지고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뒤처지기 시작했다는 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삼성전자는 30년 가까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기술적인 면에서 뒤처진 적이 없어요. 그럼 최근에 HBM이나 이런 분야에서 SK 하이닉스에 뒤처지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이 대두되면 삼성의 위기가 얘기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냉정하게 우리가 정상적으로 시장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면요. 이거에 대해 정치인들이 해결하겠다고 할 때 문제를 먼저 인식했는데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삼성의 문제가? 저는 첫째이자 99%가 경영진의 잘못된 경영적 판단이라 생각해요. 그게 정상적인 전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왜냐? HBM이라는 기술에 대해 가지고 적절한 시기에 투자할 것을 하지 못했고 시장을 오판해가지고 하이닉스한테 리딩 그런 포지션을 뺏긴 거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지적을 하고 그건 네가 알아서 해결해 삼성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인데 정치권에서 일제히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삼성은 잘할 수 있는데 52시간 규제 때문에 연구원들이 잠을 더 자가지고 삼성이 뒤처졌다. 이 논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듣는 순간 본능적으로 저는 머리에서 필터링이 돼요. 그러니까 뭔 헛소리야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의도에 가면은 저 빼고 299명이 저 얘기하고 있어요. 예. 급사 52시간 규제를 없애면 삼성이 다시 기술적으로 발전할 것처럼 전혀 인과관계가 없는 사안인데 왜냐? 같은 52시간 규제를 받는 SK 하이닉스는 왜 저 분야에서 리딩 컴퍼니가 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그냥 형식 논리상으로도 그냥 다 풀어볼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52시간 풀어줘가지고 조금 더 노동력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조금이란 좋아지겠죠. 그런데 그게 메이저 팩터가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정치인들이 왜 그것만 앵무새처럼 얘기하느냐? 기초적으로 그 논리적으로 판단할 생각을 하지 않고 두 번째로는 누가 써준 논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누가 써줬을까요? 삼성이 써줬겠죠.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의 정치권이 사회에 존경받는 세력으로서 국가의 주요 의사결정을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걸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재용 부회장이 메모리 사업부 자만에 빠져서 AI 대처 못해라고 얘기한 것이 약간 본인이 회장인데 왜 저런 소리 하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은 그래도 삼성의 실책을 인정했다는 것은 굉장히 크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재용 회장이 저 말씀하시고 나가지고 삼성전자 주식이 5% 올랐죠. 네, 다시 좀 미끄러지긴 했지만은 왜 그럴까요? 삼성이 적어도 52시간 같은 거를 붙들고 남 탓하고 있지 않구나. 적어도 옛날에 이건희 회장의 아들이 이건희 회장이 나중에 가서 품질 경영 얘기하면서 핸드폰 불태우고 이런 걸 다시 생각해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저는 오늘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입장 표명이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치권에서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 정치권에 이런 것들 판단 잘 안 합니다. 여의도에 가보면요. AI 그러면서 맨날 나오는 게 뭐 GPU 사주세요 밖에 얘기 안 해요. 예. GPU를 왜 사줘야 되나요? 국가에서? 예. 국가가 GPU를 공동구매하면 싸게 살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혼돈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AI 산업을 진행한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AI의 모델을 만들고 소프트웨어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예를 들어 중국의 딥시크나 이런 모델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추론에 있어가지고 뛰어나고 이런 거를 개발할 훌륭한 엔지니어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 우리 숙명인데 GPU를 사달라는 거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게임 개발을 잘하는 것과 프로게이머를 기르는 건 다르거든요. 근데 GPU를 사달라고 하는 것은 약간 그것과 걔가 다른 거예요. 만약에 모델이 아주 훌륭한 게 있다. 모델이 진짜 딥시크를 능가하고 오픈 AI를 능가할 만한 모델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때 2배 가격 때려받고 GPU 사도 돼요. 근데 그 모델이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GPU 사면 됩니다라고 하는 거는 약간 주객이 전도된 거죠. 예. 우리 가끔 이제 막 음악 하시는 부분을 보면은 실력이 크기 전에 먼저 장비빨부터 세우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예. 게임 실력이 떨어지는데 막 비싼 컴퓨터 사고 이런 분들. 그러니까 그런 거가 왜 정치권에서는 당연하다는지 받아들여지고 저기에 수천억 세금 쓰자는 말이 자연스럽게 들리는지 그런 거죠. 그 수천억 GPU 살 돈으로 예를 들어서 AI 연구하는 어디가 대학원생들한테 1년에 10억씩 줄 테니까 골방에서 이것만 연구해라 그러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제가 그런 사람에서 압니다. 예. 컴돌이든 그래야 약간. 그런 거에서 왜 이런 판단을 할까 고민하는 거죠. 제가 계속 젠비디아 논란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한탕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탕주의는 왜 비롯되느냐? 아까 말했듯이 정치인들이 자신의 타임프레임을 짧게 보기 때문이에요. 한 4, 5년 정도의 시간이 나의 정치할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한탕주의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는 한탕주의인 겁니다. 석유 시추하는데 10년 걸린다고 하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왜 하자고 했을까요? 하면서 좋은 소리 듣고 나중에 안 나와도 그때는 의미 없을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젠비디아에 왜 저렇게 집착을 할까요? 우선 본인이 수십조를 투자하겠다고 한 다음에 나중에 그거를 수십조 넣을 때는 자기가 이제 정치인이겠지만은 나중에 그 투자의 성과가 나올 때쯤엔 아니거든요. 그럼 그 수십조를 누구한테 배분할까요? 저분이 또 돈 배분하는 거 끝내주잖아요, 또. 원래 사업은 저런 분이랑 같이 해야 됩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벌게 해주는. 하지만 감옥도 보내주는. 뭐 약간 이런 관계이긴 한데 저런 분이랑 함께 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왜 저렇게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저는 두 분 다 조급증과 더불어 가지고 약간 테크나 이런 거에 대한 몰리 이해 이런 것들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 모든 선거는 텀을 가지고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텀이라는 게요. 저도 정치에 들어가 보기 전에 몰랐어요. 저는 선거가 왜 이렇게 매년 있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을 뽑는 거는 한두 번 잘못 뽑으면은 내 20대가 내 30대가 40대가 날아가더라고요. 예. 5년짜리 대통령 두 번 잘못 뽑으면은 여러분의 20대가 날아가는 겁니다. 예. 그런데 저는 그래서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정치 때문에 좀 우리의 잠재적 성장 요소들이 묻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다가오는 조기 대선은 있을 거라 확신하고요. 조금 여러분들이 다른 판단의 기준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지난 선거는 좀 최악이었습니다. 대장동이 네 거냐 내 거냐 갖고 싸우는 거는. 예. 저는 사실 지난 대선 선거 투표용지가 사실 킬러 문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분명히 답이 없는데 뭔가 이렇게 답지에 답을 찍어야 되는 건데 이번에 조기 대선의 선거 문항도 킬러 문항이 안 되길 바라면서 여러분에게 대한민국이 정체되어 있는 부분 설명드렸고 정체되지 않기 위해 가지고 꼭 이번에는 그 바퀴를 굴리는 역할 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피터 드러커가 한 말을 소개하자면요. 미래를 예측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예. 여러분이 그 미래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이끄는 엘리트로서 앞으로 이런 분위기를 형성해 주는 것이다. 라는 생각하고 비이성적인, 반지성적인 사람들을 만나면 싸워주십시오. 예. 싸워주십시오. 예. 모란돌이 정말다 아닙니다. 그러다 다 같이 망합니다. 정치권이 같이 침몰하는 걸 보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꼭 싸우라는 것이요. 멱살 잡으라는 것도 아니고요. 한 논리적인 반문을 해주십시오.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건 여러분들에게 국립서울대학교 학생으로서 어느 정도의 책임감과 자존심을 저는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그게 가능해졌을 때 저는 대한민국이 완전 다른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 그런 생각합니다. 감사하고 질문 받겠습니다.